자, 이제 서류에 송달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자, 행정청에서 세무서 같은 데서 납세자한테 주로 서류를 보내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이제 법원에 출석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이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 장소에서 그 자한테 직접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송달 이제 받아야 할 자는요, 당연히 서류상 명의인한테 주는 거고요. 또 이제 예외적으로만 그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 등기 우편은 이제 수령인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혹시 종업원이나 그 밖에 동거인 같은 분들이, 가족 구성원 이런 분들이 사리 판별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자, 괄호에 보충 수령인에 좀 체크해보면서 그 자에게 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자한테 직접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 자가 장기 출장 등이나 뭐 해외 뭐 여행 갔다든지 등의 사유로 만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인이나 동거인한테 이제 송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 규정에서 1번은 시험에 특히 잘 나와요. 자, 우리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 송달할 때는 그 대표님한테 한 번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납세 의무자가 있어도, 자, 대표자한테 보내면 그 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이제 어떤 서류를 보내는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 국가 비용이. 그걸 좀 아끼는 느낌도 있고요. 연대납세 의무자는 그냥 연대납세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엄청 이해관계가 높을 때 하나의 세금 책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짊어지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만 보내도 되겠다. 근데 만약에 대표자가 없는 세금은, 상속세 이런 거는 대표자가 없어요. 유리한 자는 보통 성인이에요, 성인.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그죠? 네,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보내는 게 낫겠죠? 자, 근데 요게 나와 또. 다만, 납부 고지와 독촉 서류는요, 반드시 모두한테 각각 송달하셔야 돼요. 자, 거기 특히 체크. 당연히 이것도 대표님한테만 보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고지서라는 서류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세금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서류야. 이게 세금이 확정됐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진 서류야, 이게. 자, 그런 거는 납세의무자 개별 확정을 해야 돼가지고 모두한테 보내셔야 돼요, 반드시. 고지독촉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한테 보내야 된다. 필수 지문이에요, 이거 필수 지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당연히 오답은 이렇게 대표님한테만 보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고지독촉은 모두한테 보내야 돼요. 상속은 재산관리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자한테 보내시면 되고, 자, 세무사 끼고 있다면 고지독촉 서류를 세무사한테 보내도 되고요. 자, 4번 최근에 시사됐어요. 하필 송달 받을 분이 감옥에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에 보내봤자 이 사람이 읽을 수가 없죠. 그때는 이게 그거야. 교정시설이라는 게 교도소야. 교도소나 이제 유치소 이런 데 있죠. 유치장. 자, 거기에 법정 대리인 이런 짱이야. 교정시설 장 이런 분들이 그 교도소 수감자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 수감장한테 보내면은 그 수감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장에게 송달한다 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오답은 집 주소에 보낸다. 집 주소에 보낸다. 원래 이 조문이 없을 때는 그렇게 집 주소에 보낸다로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보내봤자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만 생기지. 난 못 봤다, 감옥에 있는 애라 이러면서.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라 이런 거야. 교도소에 보내라. 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송달 장소는요, 명의인의 주소고소 사무실 같은 데 보내는 건데, 자, 당연히 전자송달은 이메일 같은 걸로 요즘은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계약서 발행하면은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고 있고요. 송달해야 한다. 그리고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영업소 중에서 저는 집이 좋아요, 사무실이 좋아요, 신고했다면 신고된 장소에 보내야 되고, 납세자의 다 권익을 위해서 이사 갔으면 변경한 경우 또한 같다. 너무 쉽죠. 너무 쉽고요. 또 다음 페이지. 여기 안 봐도 되겠다. 여기 안 봐도 되고, 자, 여기 봐볼게. 이제 송달 방법. 자,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주는 건데,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인력이 많지가 않고 일일이 집에 방문해서 줘. 그래서 우편 송달이 가능해요.
자, 단순 서류는 일반 우편을 보내도 되지만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등기 우편을 보내서 수령한 사람이 사인을 직접 해서 수령했다라는 거를 하는 등기 우편을 보내야 돼요. 자, 등기 우편 서류는 일단 4가지. 고지독촉, 강제징수, 명령 서류. 고독, 강정, 요거는 강정, 고독, 강, 요거는 정부 명령 서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외울 거고요. 좀 이따가.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은 열람할 수 있게 보여주거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걸로 보내는 방법이 전자송달이에요. 이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인터넷 공인이 돼서 로그인 이런 거 어려워. 그죠? 키오스크도 어려운데 훨씬 더 어렵지, 키오스크보다. 그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그럼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집 주소가 다 갈아야, 이 세무서에 있는 등록된 주소로 가봤는데 이미 없는 주소래. 이사 갔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행방불명이 됐는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세금을 뭐 징수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막 일부러 또 거부해 막. 그죠? 그럴 수도 있어서, 자, 공시송달을 통해서 세무서 게시판에 올려놔요. 그러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간주하는 주문이어서, 자, 이거는 원칙적인 송달 다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예외적으로 세무서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그걸 그 사람이 본다는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야지만 그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어, 국가에서는. 그죠? 송달의 효력을 강제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공시송달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교부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준다. 자, 미리 방문할 때 집에 없으면 좀 그러니까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잠시 남아있어서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기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령 교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인하셔야 돼요. 만약 사인을 거부하시면 그 사실을 적도로 하는 거지, 사인 거부했다고 공시송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시송달은 정말 예외적으로 엄격한 사유일 때만 하는 거야. 그리고 우편송달은, 자, 우측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일반 우편, 등기우편 상관이 없어요. 등기우편이 비싸. 등기우편이 비싸. 국가 입장에서 돈을 대주는 거야. 등기우편 보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체크. 고독, 강, 정까지. 고지독촉, 강제징수, 정부명령, 중요한 서류들. 세금 징수에 관한 중요한 서류 4가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 자, 우리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 부가세법 같은 경우에도, 자, 개인 납세자는 3월달에 예정 신고가 원칙이 아니고 고지징수가 원칙이었죠. 이게 고지서 서류 보내는 게 은근히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액 고지서까지 다 등기부표 보내면은 국가 징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비판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국가의 어떤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거 몇백억 두고 막 그래. 그래서 5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는 일반 우편 송달이 가능하다는 거. 자, 50만원 미만 체크. 5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는 일반 우편이 가능해요. 너무 쉽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자, 안 보는 거는 안 봐도 되고, 자, 이건 중요해요. 세부사항 이건 보셔야 돼요. 세부사항 이건 중요해요. 자, 교부송달이나 등기우편 경의 경우 이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보충수령이나 송달할 수 있다 배웠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 뒤에 만약 송달 받아야 할 자 직접, 그 사람 직접 또는 보충수령의 등이, 여기가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서류 수령 거부해서 세금 내기 싫다고 찡찡대는 거야. 싫은데요? 제가 왜 내야 되는데 국가 해주게 뭔데요? 이런 거야 지금. 자, 그때는 세무공무원이 곤란하겠죠.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래. 자, 그냥 일부러 거부해. 자, 그때는 두고 오셔도 괜찮아요. 자, 두고 오는 걸 유치송달이라 그래. 두고 오는 송달이 허용됐는데, 유치송달이 허용됐는데, 이 사람이 가봤는데 없어. 부재 중이야. 그때 두고 오는 거 안 돼요. 부재 중인 거 두고 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두고 올 수가 있고요. 자, 부재 중인 경우에는 이 방법은 판례에서 허용되는 게,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경비원 아저씨한테 택배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두고 와도 되냐? 판례에서는 그게 된대요. 판례에서는 그게 된대요. 그 정도는 된대, 그 정도. 평소에 아파트 관리인이 택배를 관리하는 아파트였다면은
거기 두고 오는 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한 거야. 경비 아저씨한테 택배를 수령하는 게. 그런 거는 허용이 된대요. 그런 게 판례야. 예를 들어 그런 게. 그죠? 조문에 안 써져 있지만 이제 문제가 돼서 적법한 송달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자, 유치 송달은 이유 없이 거부할 때만 두고 오시는 거예요. 단순 부재 중 X 적어놔. 단순 부재 중 X. 단순 부재 중인 경우에는 두고 오시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자, 다음에 이제 홈택스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게 전자송달인데요. 자, 신청 체크. 자, 전자송달은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신청한 경우에만 돼요. 자, 그리고 다만 납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이게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 등을, 이게 그냥 세금 등을 내고 있었다라는 게 전자로 납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홈택스를 로그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홈택스 로그인해야 전자 납부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가상계좌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전액 자진 납부했다면, 자, 납부의 세액에 대해서는 전자송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대요. 그죠? 따로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얘가 그냥 전자로 냈으면 전자 신청한 거다 이렇게 보겠대요. 너무 쉬운 표현이고. 자, 좀 지엽적인데 좀 중요한 서류, 고지서, 환급금 통지서, 독촉장은 홈택스에 서류를 둘 테니 그거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납세자분들이. 요즘은 또 손안에 홈택스여가지고 휴대폰을 어플로도 가능해요. 내 편지함에 고지서 이런 거를 여는 거고, 좀 단순 서류들, 신고 안내문 같은 거, 5월달에 종소세 신고 대상자예요,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기타 부속적인 서류들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좀 중요한 서류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열람하는 거고, 단순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용인의 경우에는 교부 우편 송달할 수 있는데, 인터넷 먹통이거나 또 인터넷 홈택스 장애 이런 경우에는 교부 우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경우에 공시 송달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돼요. 아니요, 전자 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나 우편으로 가야 되지. 자, 원칙적인 방법 내에서 해결하는 거지 갑자기 공시 송달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자, 넘어가시고.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요게 하나 개정된 게, 자, 한편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 송달된 서류를 다음의 기한까지 안 봐. 홈택스에 들어가서 안 보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의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 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시켜서 그 다음부터 우편으로 보내야 돼. 이제 한 두 번 정도 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교부나 우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색이야. 근데 요게 뭐가 개정되냐면요, 자, 이게 개정세법 보여줄게요. 이걸 미리 다운받았어야 되는데, 맞아. 인터넷이 되겠지? 이건가? 아니네. 그럼 골로 보냈나 보다. 이따 보내줄겠다. 이거 쉬는 시간 해줄게요. 자, 3회로 그냥 바뀌어요. 3회. 2회가 아니라 여기가 3회로 바뀌어요. 3회. 허무하게도.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볼게요. 어쨌든 개정세법을 출제기관들이 한두 개씩은 반영해서 출제하는 저 봤을 때 알고 들어가는 게 보수적으로 맞죠. 뭐 기한까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전자송달될 고지서의 세금을 납부기한까지도 전자로 납부했다면 뭐 전자에 들어오네 이런 거야. 서류만 안 받지 들어오네 라고 하니까 철회 안 할게, 자동 철회 예외 규정 하나 있고요. 자, 이제 예외적인 방법 공시송달. 자, 이것은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세무서 게시판, 세무서 앞에 가보시면은 공시송달 서류들이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송달에 가름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이건 납세자가 직접 보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요건
엄격하게 충족됐을 때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는 좀 눈에 익고 들어가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외에 주소가 있고, 자,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에요. 네, 국제운송하면 돼. 그죠? 왜 해외로도 편지 못 보내나?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해외에 있고,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야. 그래서 송달해도 이 사람이 못 볼 확률이 높은 그런 내란 사태라든지, 정말 이게 뭐야, 거기 이슬람 국가들 이게 내전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예외적으로 정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공성달하는 거지, 단순 해외에 있던 사실만으로 공성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엄격 해석의 원칙이 들어가야 돼요. 엄격 해석 원칙이. 자, 두 번째,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등기우편으로 쐈는데 부재 중이야. 아무도 없대. 내 건가 보다 이거. 쏘리. 내 거다. 아무도 없대요. 근데 반송돼서 기한 내 송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번이나 직접 방문해봤는데 얘가 또 없어. 그래서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증되는 경우인데, 자, 이때 이외에는 참고로 디테일하게 뭐가 있냐면, 처음 방문한 날 월요일이야. 자, 근데 화요일날 방문해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한 번 방문한 날과 두 번째 방문한 날 사이 기간이 최소 3일 이상이어야 돼. 3일 뒤에 방문을 하는 거야. 이게 3일 안에 두 번 방문하는 거는 얘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월요일날 갔으면 한 금요일 정도 이때쯤 방문해서,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방문해서,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공시송달 해라 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사유일 때만 공시송달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첫 번째, 세무서나 홈택스 같은데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자, 이때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시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만 올리면 안 돼. 인터넷에만 올리시면 안 되고, 인터넷 플러스 다른 거 하셔야 돼. 예를 들어 관보나 일간신문. 잘 안 보죠? 넘어가서,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자, 교부 우편 전자는 도달주의 체크, 도달한 때. 자, 이건 반대죠, 아까. 발신주의 특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보낼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세무서가 언제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도달주의인데, 뭐 우편 송달의 경우에는 편지함에 있는 때예요. 또 이 사람이 언제 이걸 열람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도달한 날의 현실적인 날은 편지함에 있을 때야. 편지함에 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대요. 근데 전자송달은 이메일 주소나 홈택스에 입력되거나 저장된 때, 이것도 이 사람이 열람한 때 X 하나 넣을까요? 자, 이 사람이 안 읽었다고 효력 발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읽어버리면 돼, 일부러.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보내지거나 홈택스에 이렇게 읽게끔 둔 날 이런 거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직접 열람한 때가 아니에요. 자,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날라와요. 카카오톡으로도 읽어라고, 읽어, 홈택스에 서류 하나 보냈으니까 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아주 잘 돼 있고, 여기 판례에서 말하는 그게 있고요. 자, 공시송달을 외워야 돼요. 14일 지난 때야. 공고일부터 14일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 사람이 직접 본다고 기대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날짜에 강제로 발생시켜서 후속 행위들을 하려고. 자, 그래서 봤고요. 자, 1장 다 하고 문제 볼게요. 자, 인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격. 자, 인격은 여기서 뭐 사람의 품격이 아니고요, 권리, 의무, 주체, 당사자의 여부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또 있다면은 법인세로 내야 되냐 소득세로 내야 되냐, 뭐 이런 이슈들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바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자, 법인이면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 되는데, 개인은 그냥,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권리, 의무, 주체, 당사자예요. 근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거쳐야지만 법인 격이라는 게 돼서 소송도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법인 명의로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인격이 있다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애매한 게 이거야.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들, 사단, 재단 단체들, 이런 게 법인 아닌 단체라고 부른대요. 자, 뭔가 개인도 아니고 등기도 안 해서 법인도 아닌 단체들 말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 인격이에요, 여기. 인격 알겠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바로 조문으로 갈게요. 자, 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일단 제목을 볼게요. 이게 목차. 첫 번째, 당연법인과 승인법인으로 나눠져서 일부 단체는 등기만 안 했지 그 내면은 다 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 세법은 항상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두면서 등기 안 했다는 이유로 법인으로 안 보는 건 좀 그렇다. 이 경제적 실체는 이미 법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똑같이 법인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당연히 법인이다. 이거는 실체가 법인 성격이다. 두 번째는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승인법인이 있어요. 여기는 승인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의제법인과 승인법인으로 나눠져가지고 얘네들은 다른 법률에 의하면 법인이 아니지만 세법 내에선 법인이라는 거야. 알겠죠? 세법 내에서는. 그럼 이 당연의제법인이나 승인법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소득세법으로 넘어가요. 이 단체를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으로 봐요. 단체를 개인으로 보면서 우리 소득세법 1장에서 배우는 납세의무자의 막 구성원별로 세금 내야 되는지 단체가 세금 내야 되는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약간 스토리가. 좀 이따 그것도 연결돼요. 책에 나와 있어서. 자, 일단 당연의제법인 볼게요. 자, 법인이 아닌 단체가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거로서 여기 체크. 자, 이게 또 다른 법과의 상충을 막아야 돼가지고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 것. 자, 이게 비영리법인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애들은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법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면은 깨지는 거야. 비영리법이 아니 영리법인이에요. 막 이렇게 돼버려서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법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허가 인가 등록을 한 사단재단들. 자, 이런 게 사실 이 사단재단 법인의 요건이야 사실은. 근데 등기까지 쳐야 실제 다른 법에 의해서 법인이 됐는데 등기만 안 쳤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가 인가 등록을 받았다면은 다 비영리법인이 된다는 거죠. 저게다 사단재단들이 보통 뭐 교회나 종중 이런 게 현실에서 많아요. 그죠? 교회, 종중 이런 거. 두 번째는 장학재단 같은 거. 재단은 재단이라는 법인이 설립되려면요 공익목적의 재산 출연이 요건이야. 그리고 등기까지 하면은 법인이 되는 건데 재산 출연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다른 법에서 법인이 아니지만 이 공익재단이라는 요건을 달성한 게 재산 출연이야. 그래서 등기만 안 쳤지 세법은 법인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장학회 같은 게 있어요. 장학회. 공익목적 재산 출연. 공익목적 재산 출연 요건이. 이런 키워드 보시고 허가인가 등록하거나 공익목적 재산 출연이 있는 재단. 요러면 세법에서는 무조건 법인으로 간주한다. 정확히는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법 세계관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어떻게 오답으로 나냐? 신청 승인받아야 법인이다. X예요. 신청 승인 요건이 불필요한 거예요. 신청 승인 요건 불필요해요. 자, 여기 설명한 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주요 설립 절차가 완료됐으면 세법은 법인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세계관이야. 등기만 안 쳤다 이런 거야. 자, 두 번째는 또 법인의 실체와 유사한데 어떤 이제 또 등기 안 했고 얘는 신청 승인 받으면 된다는 건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요건 모두 갖춰야 돼요. 신청 승인 체크. 이거는 세무서에 승인 요건이 들어가요. 그럼 법인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자, 단체 구성원의 어떤 개별적 특성보다는 단체의 어떤 큰 에너지와 효과와 규율, 규칙 이런 게 있어야 돼. 그죠? 삼성전자 내부의 정관, 삼성전자 내부의 규칙.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지 삼성전자 직원을 삼성전자로 생각하지 하나의 구성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게 내부의 규정을 가지면서 대표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단체 명의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단체 명의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이어야 돼요. 이게 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으면 자 비영리법이라는 안주에서 세법을 판단하겠다 이런 거야. 세법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법인의 실체와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이 저대로 되어 있는지 이건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 테니 신청해라. 승인 받으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취지고. 자, 밑에 요거 체크 이처럼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끝나고 3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으로 스스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좀 짱구를 굴려서 어떨 때는 법인세법이 유리하니까 신청해서 법인으로 승인받고 어떨 때는 개인으로 가는 소득세법이 유리한 거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본인의 유리한 지위만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계속 적용 원칙이 들어가요. 승인받은 연도와 끝나고 3년까지는 법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얘가 취소받지 않는, 다만 이 취소로 세무서에서 강제로 취소되는 경우 빼고는 한번 법인으로 승인받으면 플러스 3년까지는 법인으로 지내야 돼요. 알겠죠? 3년 좀 체크. 자, 넘어가시고. 자, 이거는 X. 지역적인 거 X. 자, 여기는 좀 봐야 돼요. 자,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대표님이 내셔야 돼요. 대표님이나 세무사 두고 있다면 거기서 세금 내라는 거야. 이 법인 아닌 단체가 번 돈 누가 내야 돼? 단체가 내야 되는데 단체가 내는 거죠. 단체가 납세의무자의 법인인데 이행을 누가 하는 거야? 이행. 대표님이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이런 거야. 자, 이걸 오해해서 대표님의 소득과 단체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본인 소득은 본인이 내는 거고 단체 소득은 단체 건데 세금을 누가 신고하냐? 대표님이 한다 이런 거야. 대표님이 귀찮으면 세무사 바꿔서 관리인이 한다 이런 거죠. 이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행. 납세 의무자는 대표님이 아니고 단체예요. 단체. 납세 의무자는 그죠? 이행. 뒤에는 단순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개별세법도 좀 볼게요. 자, 이거 개별세법에서 자, 법인세법 체크 비영리법인이라고 안주해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라고 안주해요. 자,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죠? 수익, 사업, 각사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이런 거 낼 의무가 생기죠. 자, 중요한 것도 소득세 제일 중요해. 자, 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즉 당연의제법인 신청승인비만 아니면 그죠?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이 된다는 거예요. 단체가 지금 정리해볼까요? 약간 이거는 자, 지금 법인 아닌 단체가 있어요. 얘네들은 성격이 지금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법인이 되려면은 첫 번째 당연 의제법인이 있다.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받거나 공익재산 출연한 재단 사단들은 등기만 했지 법인이다. 두 번째 세무서에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다. 이게 법인의 성격이 높은 단체들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면 이제 1, 2 외의 경우에는 1로 들어간다는 거야. 개인으로. 알겠죠? 또 개인으로 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 이게? 이익을 분배하냐. 자, 단체가 번 돈을 구성원한테 분배하면 구성원이 세금 내는 거고 이 분배 안 하면 단체가 세금 내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금 여기는 소득세 세계관이고 여기는 국기법 세계관인데 이게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이 된다라고 한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연결돼야 돼. 머릿속에 정리가. 호로로로 그죠? 이게 소득세까지 가봤어 쭉. 국기법부터 타고. 그죠? 이렇게 연결돼. 법이 어려워 이게. 국기법이 여기 있고 이게 소득세로 가가지고. 알겠죠? 넘어가. 요거 설명드렸고 자, 상증세까지 체크하세요. 회계사분들은 상증세가 1차 시험에 나오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봐요. 상증세법에서도 이런 애들을 법인으로 승인받으면 승인받거나 그 당연의제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봐요. 아니면 개인으로 보고 자, 부가세법에서는 조문이 없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은데 당연히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하면 사업자고 제와 그 과세제한 같은 거 거래를 자주 하는 애들은 사업자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넘어가시고 자, 우리는 프린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프린터 문제가 훨씬 많아. 요 문제 플러스로 더 있는 게 프린터 문제니까 프린터 문제 풀어볼게요. 자, 1페이지
자, 없으신 분들 없죠? 자,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간상 쉬운 것들은 정답 위주로 볼게요. 자, 우리 4번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은 들어가지만 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야. 자,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까지는 괜찮거든요. 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걔는 납세자라 그랬죠. 자, 3번도 보셔가지고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를 썼을 때 모두한테 송달해야 된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4번, 5번 아직 안 배운 조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범위에 가르는 시험 문제야.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1번 1장, 2장, 1, 2번은 용어의 정의지만 자, 3번은 송달에서 배우고 4번은 국세부가의 원칙에서 배우고 5번은 불복에서 배우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어요. 자, 3번 한번 배워보죠. 옳지 않은 것은인데 3번 배워볼게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염려가 있을 때는 신고기한 연장이 안 되고 나쁘게 하면 연장돼요. 자, 4번 봐보죠. 옳은 것은이네요. 자,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교부하려고 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납기까지 송달 곤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납세의무자, 종업원, 동거인 모두 없으면 둘 수 있다? 틀렸죠? 자, 1번도 지금 틀린 이유가 2회 이상이 빠져있어요. 쏘리. 1번 2회 이상 방문이 빠져서 틀렸어요.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방문은 2번이나 방문하셔야 돼요. 2번 이상. 자, 집배원이 우체국 그 집배원이 경비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있다가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은 가끔 이렇게 문제 끝에 봐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런 워딩이 있으면 그 물음 5가지 보기 안에는 판례가 최소 1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자, 고지서의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이 원칙이지만 50만원이 안 되면 50만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만자가 틀렸죠. 등기 우편으로 만자가 틀렸어요. 만자. 자,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5번을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는 거야. 일단 옳은 것은이 짱나지. 내가 좀 분석해봤는데 5개 중에 옳은 것은이 2개, 옳지 않은 것은 3개 이렇게 많이 내. 보니까 회계사 시험은. 세무사는 워낙 예측이 더 불가능해요. 어떨 때 갑자기 막 판례 위주로 돼. 근데 거의 드물어. 거의 말문제라는데 세무사는 요즘 옳은 것은 많이 내요. 작년에 옳은 것은 3개, 옳지 않은 것 하나인가 이런 정도로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자, 5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이나 고지서, 핵심은 고지서야. 자, 고지서는 무조건 일반 우편을 송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50만원 미만일 때만 일반 우편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탈락. 졸라 쉬움. 자, 6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허가인가 이건 문제가 면허 없어서 다 보면 허가인가 받아 설립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않으면 신청 승인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탈락이죠. 당연의제법인이야. 당연의제법인. 자, 너무 쉽고요. 자, 2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국세기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요 소득세법상 개인으로 봐요. 다만 구성원 간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다면 공동사업으로 간주해서 구성원별로 세금 내죠. 자,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자, 3번도 쉽고 4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 법이 섞여 있어요. 법인세법도 살짝 있어요. 돌아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7번. 자, 이번에는 신청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기억. 자, 공익목적 재산 출연은 당연의제법이 설명이에요. 허가받아 당연의제법이 설명이에요.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단체 명의의 매출이나 부동산 같은 걸 소유하면서 자, 3년 동안은 개인으로 변경할 수 없고요. 마지막 단체 명의의 규칙들이 있으면서 대표님도 선임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리미비 2번이 신청 승인법의 설명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서 이게 크게는 단체를 법인으로 이렇게 보냐 개인으로 보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또 이 안에서 당연의제법인이냐 신청 승인이냐 이것도 구분해 줘야 돼. 알겠죠? 인격이 사실 실무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어서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본다면 원래는 인격이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지만은 한 번씩 나오는데 회계사 시험이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번 낸다면 인격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장 굉장히 쉬워요. 그죠? 1장 굉장히 쉽죠. 우리 법소부랑 비교해야 돼 항상. 그냥 어려운데요, 낯선데요. 한 2번만 해도 달라. 법소를 이렇게만 나왔으면 세법이 어렵다는 얘기 안 나올걸. 자, 넘어가. 자, 2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장까지도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는 국세부가 원칙, 세법 적용 원칙이어가지고 자, 세금을 부과할 때 필요한 규율들. 자, 이건 앞글자 좀 딸게요. 실신근조.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국세부가의 설명이 아닌 것을 하면서 자, 우리가 오디선다잖아. 그럼 실신근조 4개 받고 여기 세법 적용 원칙 하나 집어넣어서 다른 규정 하나 찾아야 돼. 알겠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신근조 따주세요. 실신근조. 자, 그래서 세법 적용할 때의 원칙들. 국세 부과할 때 원칙들.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2장이고요. 여기는 뭐 제소색인데 사실 실시근조만 알아도 그 아닌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국세부과 원칙 가볼게요. 자, 일단 세금 확정하는 뭐 이런 거다. 국세부과 원칙이다 하면서 뭐 요거는 그냥 요 교수님이 서술한 거야 가지고 안 봐도 되고요. 자, 바로 갈게요. 실질과세 원칙. 자,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과세. 자, 세법의 대원칙이야. 우리는 형식이나 겉으로 보는 내면보다는 안에 있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야. 당연히 예외도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또 무한정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점들은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판례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경우들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데 대원칙이 실질과세예요. 알죠? 대원칙이 실질과세. 그래서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이나 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 내면 실질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근데 겉으로 장난쳐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실질로 판정하는 그 취지는 여기 체크. 조세부담 회피 방지. 결국은 겉으로만 다른 척해서 외관으로 다르게 보이게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걸 방지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돼버려요. 결국 그래서 조세회피 방지한다는 거는 동일한 세부담을 졌을 땐 세금을 내야 된다는 평등과세, 공평과세를 실현화하는 조문이에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걸 막아야 돼 국가는.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래를 하면은 수수척이 세금을 과세하니까 다른 척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다른 척해서 세금을 피해도 우리는 실질에 따라 똑같은 거래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국기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실질과세예요. 그걸 귀속이라고 표현해요. 자, 혹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 귀속은 명의자야. 그러니까 바지사장을 둔 거야. 그죠? 실질은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어.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어. 그죠? 이 사람 명의로 사업하면은 사업을 허가를 못 받나 봐. 과거에 어떤 범죄 여력이라든지 탈세 열매로 허가 안 나오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뽀찌 줄 테니까 너가 사업자 명의 좀 내줘라. 그래서 그 사람 사업자로 이제 하다가 또 탈루한 거야. 때문에 들어왔어. 친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그 자를 주셔야겠죠. 그게 실질과세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 여기고 당연히 여기를 명의자로 출제해요. 자, 명의자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가 아닌 거죠.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자, 형식주의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실질주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를 사실상 귀속되는 자 너로 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 배워봤고 얘도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외에 사실 모든 세금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조문은 여기까지니까 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 중 소수 재행거의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모두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하필 객관식에서 최근에 배운 건데 어제 배웠는데 혹시 객관식 반들은 우리 접대비, 업무 추진비도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어도 이거 세무조사 해보니까 거래처랑 술 마신 거야. 유흥업소 가서 술 먹은 거야. 자, 그런 거는 업무 추진을 판단하는 거죠. 그죠? 계정 과목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대원칙이야, 세법. 그래서 1, 2항 너무 쉽고요. 자, 그나마 어려운 게 사망이에요, 사망. 자, 사망이 좀 어려워요.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 자, 이게 좀 빡세요. 이게 좀 빡세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적용됐던 이 조문은 뭐였냐면은,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어떤 비상장 회사의 주주들이야. 꽤 부자야. 가족회사야. 가족회사 주주들이야. 근데 자식들이 있어. 근데 미리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그래. 왜냐면 증여도 누진세야. 증여 재산가액이 크면은 50%의 세금 부과돼. 10년 또 합산해.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10년 동안 합산하니까 11년째 건 합산 안 하니까 미리미리 이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형제자매 뭐 누나 동생 이런 거야. 누나 동생. 그래서 여기들은 다 회사의 기업체들이 가족들이 다 회사의 주주들이어가지고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근데 요렇게 이제 증여를 해버리면은 10년 합산과세가 되는데, 서로 각자 형제자매한테 똑같은 증여를 다른 사람한테 해버리니까 합산과세를 동일인 것만 합산과세예요. 근데 부모님은 동인으로 봐서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엄마한테 증여받은 거는 10년치 증여한 걸 합산하지만 부모님 외의 증여자는 합산을 안 해요. 동일인만 합산해. 그러니까 갑한테 10년 받은 거 합산하고 을한테 10년 받은 거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갑을 이렇게 한 거는 합산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증여받은 거는. 그래서 형제자매니까 이 세무사가 조언한 거야. 심지어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다라고 해가지고, 자, 합산과세 되지 않게 교차로 증여하세요 이런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 증여할 거잖아요 하면서 서로 다른 이제 누나의 자식, 조카, 서로 조카들한테 증여를 하자. 그죠? 우리 채우. 어제 돌잔치였죠. 그제 돌잔치였던 채우한테 증여를 하는 거야, 내가. 그죠? 내 자녀가 있음에도, 내 자식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근데 이 행위가 결국은 세금의 혜택만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합산과세와 누지세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이게 사실 인간의 자유와 거래를 하는 행위들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유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결국 아무 이유 없이 혜택만 먹기 위한 거라면 세법은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기 일단 체크하세요. 세법의 혜택만 뽑아먹으려고 한다. 세법의 혜택만 뽑아먹으려고 한다면, 자, 우리 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간접적인 방법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서 세법을 적용하겠대요. 세법을 적용하겠대요. 자, 이런 거야. 여기까지가 조문이어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법의 혜택만 받기 위한 이유 없는 거래라면은 세금이 나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해서 거래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교차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돼서 세법은 이렇게 증여한 것처럼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야. 이렇게 증여한 것으로 세금을 과세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사망에 적용되면서 교차증여가 부인됐던 그런 사례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거는 요거야. 최근에 핫한 거는, 자, 배우자가 서로 부부야 주식을 증여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6억까지의 배우자 공제 혜택이 있어요. 배우자한테는 증여세를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배우자는 나랑 동일 세대에 있잖아. 얼마나 나이 차가 막 30살 이렇게 나지 않고서는 동일 세대니까 이분이 돌아가셔도 어차피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 이게 수평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는 공제 혜택을 좀 넓게 줘야 된다, 이런 느낌에서 6억까지 공제해주는 건데,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원래라면은 약간 이 사람의 생각이 이거야. 배우자가 회사의 또 대표님이야. 그러니까 회사 돈을 이렇게 빼고 싶어. 자, 우리가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넘겨주면서 현금을 받으면, 자, 이거 세금 뭐가 나오죠? 이 회사의 주주야, 주주. 자, 회사 돈을 그냥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세금이 나오잖아. 이렇게 주식 넘겨주면서 돈 받으면 뭐예요? 감자시 의제배당이에요. 감자시 의제배당. 자, 의제배당 배당 소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짱구로 굴려냐면은, 자, 배우자한테 6억까지 증여를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 가치가 6억쯤으로 또 평가를 미리 하는 거야, 사실은. 비상장 주식이어서 비상평을 때려. 6억 정도를 만들어서 6억까지 증여를 해. 그 다음에 회사한테 주식을 파는 거야. 자, 그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 주식이 6억으로 평가가 돼 있어. 그죠? 이게 옛날에 과거에는 혹시 1억 원이었다 가정해볼게요. 자, 1억 원의 주식 가치를 시세가 오르면서 다시 평가해보면 현재 시세로 6억 정도야. 아, 지금이다. 타이밍. 딱 배우자한테 증여 치고 낳자마자 바로 감자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감자. 그러면 이게 6억 원을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실무에서 핫한 컨설팅이었어요. 그래서 유세청이 빡치니까 소송 걸어버린 거야. 자, 다른 근거는 저 사망. 자, 이거 실질에 따르면 이거다. 얘가 이렇게 해서 돈 빼어보려고 한 거다. 그죠? 이게 연속된 두 개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주세에 피한 거기 때문에 실질로 보면은 배당소득세 과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죠? 1억짜리 주식 팔고 6억 받아서 5억 원에 대한 의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다가 구세청 입장이고, 납세자는 내가 그냥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배우자 실제 증여했고, 얘가 증여받고 얘 명의로 다 바꿔서 받고 얘가 뭐 얼마 안 돼서 감자하긴 했지만 감자한 것도 다 사실인데 이거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라면서 붙었는데, 당연히 대법원은 구세청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납세자 편을 들어줘요. 맞다. 이거는 그냥 법에 있는 규정을 자유로 해석한 거지 조세의 필요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최근에 떨어져. 24년도에. 24년도 작년에. 그죠? 그래서 조문이 하나 만들어져. 자, 이거 사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단기간에 팔면은 우리 양도세에서 뭐 배웠죠? 2월가세. 자, 2월가세 대상자산에 주식이 없어서 더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야. 2월가세 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골프웨어 같은 자산만 되죠. 그죠? 그래서 25년도부터 개정세법에서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2월가세 재산에 주식이 들어와요. 근데 1년 안에 이렇게 받은 것만 들어와요. 1년 안에. 이렇게 요 양도하고 1년 양도일 소급해서 1년에 주식 받은 것도 2월가세 중에서 요걸 취득가액으로 써서 계산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그 판례 때문에. 어쨌든 판례에서는 실질가세가 적용이 안 됐어요. 이거 돼서. 그래서 이게 사망에 적용되냐 안 되냐는 다 거의 가봐야 돼. 소송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근데 시험에는 그런 사례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요게 중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로 인정되면은 간접 방법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둘 이상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봐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세무서에서. 그죠? 다툼이 있겠죠. 다툼이 있겠죠. 결국 이게 핵심인 거야.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자유로운 여러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래였냐, 이런 게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망이 제일 중요해요. 자,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되고. 자, 요건 좀 봐볼게요. 자, 실질과세 원칙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대원칙이지만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때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국세청 뜻대로 과세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위헌성이 초래해요.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쪽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은, 자, 실질과세 원칙에 예외 규정 개별세법이 존재해. 그게 아까 우리 잠깐 손가락 페이지 껴가지고 그 아까 개별세법이 우선되는 거 거기 좀 한번 가볼까요? 1장에서. 그 아까 막 연대납세물이 배운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살짝 가보세요. 거기에 실질과세 원칙 있잖아요. 그죠? 1번에 제일 처음에 있잖아.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냐면 상속 증여세법. 몇 페이지죠 우리? 친구 알려주면 몇 페이지예요? 18? 18페이지 18페이지 한번 해보시면 1번에 명의신탁증여자로 되어 있을까요? 그죠? 상속세법.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상속세 안 들은 분도 있으니까, 자, 얘가 명의자고, 얘가 명의자고, 얘 명의자로 해볼게요. 얘는 실질 소유자야. 그러니까 얘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대주주면은 양도세 내야 되고, 또 과점주주면 아까 안 배웠지만 2차 납세무 내야 되고, 취득세에서도 막 간주취득세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부동산 산 것들 주주한테 막 취득세를 물려마. 그러니까 얘가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분의 일부를 을 명의로 바꾸는 거야. 을은 그냥 친구 부탁, 가족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도장 빌려주면서 내가 그 소유 주식인 척한 거지 실제는 간명이었던 갑거였다는 거야. 갑거.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거야. 그게 명의신탁. 명의신탁. 자, 이거를 우리 상속증여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증여로 간주해요. 자, 얘를 세법에서는 명의만 바꿔놓은 건데 증여로 간주해요. 증여로.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증여가 아니야. 실질은 증여가 아닌데 명의신탁 한 거가 걸렸다면은 그걸 규제해야 된다. 어떻게 규제하냐? 세금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거야. 이게 부동산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다 걸리면요, 다른 법률이 있어. 부동산 어떤 법률에서 과징금이 엄청 세게 물려. 근데 주식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애매하게 이상하게도 증여세라는 약간 행정 벌적 제재로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명의신탁하면은. 그죠? 되게 특이한. 그래서 비판하는 교수들이 많아. 이게 무슨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냐? 별도의 과징금으로 다른 걸 만들어야지. 증여가 아닌데 무슨 증여로 간주하는 개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현행세법은 그래. 증여로 막 실질과세 원칙이 예외야. 실질은 증여가 아닌데 오히려 명의신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증여로 간주해버려. 이게 실질과 다르게. 규제가 다르게. 근데 세금은 누가 내야 되냐면 이게 원래는 증여로 본다면 이게 증여자고 여기가 수중자여가지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얘는 사실 잘못이 없어. 잘못은 없다고 하기보다는 진짜 잘못이 많은 놈은 이놈이야. 그죠? 그래서 얘가 증여세 세금을 내는 걸로 한 3년 전에 개정시켜요. 원래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봤었는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행위 주체자는 실질 소유자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갑한테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인 거는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자, 실질과세 원칙은 개별세법에 특례가 있다. 맞는 지문이야. 그죠?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개별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 자, 이거는 세법 외에 모든 법률에 웬만하면 다 있어. 그냥 납세자든 세무공무원이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때, 세무공무원이면은 세금 거둘 때 서로를 배신하게 이렇게 요행을 부려서 하면 안 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요. 납세자는 세금 낼 때, 세무공무원은 세금 거둘 때 서로 다 신의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술수 그리고 짱구 굴리고 그러지 말라 이런 내용이야. 사실은 이게 수문 의미가 그냥 성실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조문은 일단 이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자, 회계사분들은 판례가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서 이 두 줄만 아셔도 돼요. 수험상. 근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분석하려면 판례는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살짝 좀 설명해보면 그래도 살짝 설명해보면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중요한 거 세무공무원한테도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무공무원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여기는 그냥 노랭이님이 서술한 거여가지고 여기로 가볼게요. 바로 자, 과세관청 행위에 대한 신의칙 한번 가볼게요. 과세관청 행위에 대한 신의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자, 이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신의칙은 자, 우리 원래 세법도 법이니까 법이면 법대로 해야 돼. 그게 합법성의 원칙이요. 자,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그 논리고 그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이야. 세법의 규정대로 해야 된다. 그게 합법성의 원칙인데 자, 신의칙이 적용되면은 그 합법성의 원칙을 훼손해서라도 납세자든 세무공무원이든 보호해야 될 가치가 훨씬 높다고 판단되면은 얘의 보호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면 신의칙이 적용돼서 자, 법대로 처분이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법대로 한 게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또 가세관청에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조문에 없으니까 판례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하면 자,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비과세다. 이거 세금 없다라는 공적 견해 표시 같은 걸 하면서 납세자한테 세금이 안 내도 된다 이런 어떤 행위들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공적 견해 표명 좀 체크해볼게요. 자, 공적 견해 표명은 세무공무원 1인의 단순 상담 이런 거로는 인정이 안 돼요. 세무공무원이 다 똑같은 지식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갓 합격한 9급이 양도세 졸라 빡센 거를 판단해서 비과세인데요 이러고 그 공무원 말 믿고 비과세다 한 다음에 나중에 얘가 비과세를 했어요. 그래도 과세돼요.
과세돼요. 그런 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전화센터나 인터넷 답변 이런 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 있는 공무원의 높으신 분의 의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양도세가 워낙 조문이 많이 바뀌면서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진되는 사유가 아니니까 미리 납세자 자료를 다 까서 세금이 얼마 나온다를 계산해주는 제도도 있어. 사전 해석 답변 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받아야지만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순 콜센터나 인터넷 답변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전 해석 답변 제도에 신청하셔가지고 납세자 양도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이렇게 맞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 의견이 맞으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비과세다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안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과세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과세가 맞아. 법대로는 과세가 맞아. 근데 이 납세자는 이제 억울하죠. 그죠? 이분이 몇 달 전에 높으신 분들 협의해서 비과세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죄송합니다. 법 해석 잘못했네요. 과세네요. 고지서 가산세 하면서 내라 그러면은 납세자의 신뢰 보호가 심각히 훼손됐다는 거야. 그게 이제 신의 측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관청 네가 세금 내지 말라서 안 낸 거지? 내가 일부러 안 내냐? 네가 내라 그랬으면 나 냈다. 근데 안 내라서 안 냈는데 이제 와서 과세라 그러면 나는 못 내겠다 이러는 거야.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신의 측이라는 거야. 이게 훨씬 크다고 이 보호 가치가 크다고 연주되면요 비과세가 된다는 거야. 혹시 법이 과세가 맞아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측이라는 효과는 이런 거예요. 신의 측이라는 효과는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고 납세자가 그걸 또 믿고 납세자의 규책 사유 없이 그 내용을 토대로 세금 신고를 안 한다든지 뭔가 행위를 했었어야 돼. 비과세니까 세금 신고 안 했다든지 비과세로 신고했다든지 뭐 이런 걸 거쳤는데 마지막 4번 봐보세요.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 표시에 반대되는 적법한 행정처분한 거야. 사실 법대로는 과세가 맞았던 거야. 자, 그래도 납세자는 억울해. 납세자는 억울하니까 자, 처분은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이유는 위법 처분은 원래 무효가 돼요. 신의처 적용되기 전에 원래 무효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을 했었을 때 신의측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과세관청의 배신적 처분이죠, 이거는. 그죠? 배신행위라는 거야, 이거는. 심히 배신행위야. 그래서 납세자의 큰 불이익을 얻어. 난 비과세니까 이제 이 세금 안 낼 돈으로 다른 부동산 다 투자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남겨놨는데 갑자기 5억 세금 내래. 안 내. 가산세까지 덧붙여서 내래. 가산세 1억 해서 6억 내래. 또 그거 안 내면 가산세 계속 붙잖아. 그죠?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을 때 효과 요 사실을 입증하시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치 위반으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세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신의측에 적용된 거고요. 자, 반대로 납세자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납세자한테. 자, 납세자도 하나 배워보시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의측이야,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의측. 자, 최초의 신의측은 요거였어요.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농지를 증여해요. 자, 농사할 땅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농지가 많이 없어. 거의 다 산지여서 농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지법에 의하면 반드시 농민들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갖지 못하게 경작할 사람만 농지를 갖고 있게 하고 있어요. 경작 용도로만 쓰게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실 때 힘들어. 그래서 자식한테 이제 농지를 줘야지 이러려고 이제 농지를 준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얘가 지금은 농사가 아닌데 경작 의사 같은 거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면은 증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작 의사 같은 거 박힌 거야. 자기 이제 농지가 되겠다, 농민이 되겠다. 아버지의 어떤 부업을 이제 이어받아서 나는 이제 농사꾼이 되겠다 해놓고서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거야. 이게 아주 오래전이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행정이 발달하지 않았던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야. 이때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잘 안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안 해요. 자, 근데 그 이후로 경작을 했냐? 안 해요. 갈아했다는 거야. 이것도 갈아했다는 거야. 그냥 땅을 미리미리 그냥 증여한 거야. 미리미리 증여하고 거기서 뭐 생긴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증여한 거야. 그냥 증여한 거. 증여세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걸렸어요, 이게. 세무사 걸려가지고 자, 얘한테 이제 증여세
과세가 처분돼요. 너 농지받은 거 있던데 증여세 신고 안 했더라. 증여세 신고해라. 내라. 이렇게 납부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때 이 자녀가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사실은 실제로는 경작한 적이 없다. 그래서 농지법에 하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과세가 된 다음에 갑자기 하는 말이 내게 아니다. 이 땅은 사실 아버지 거다. 이게 다 받아놓고 제가 관리하고 농지는 안 했지만 자기가 증여받는 의사 그 서류까지 작성하면서 제출하면서 농지 받아놓고 막상 과세되니까 자기가 실제 경작한 적은 없어서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 농지법에 의하면 그게 맞아. 그죠? 그게 합법이야. 농지법에 의하면 농민만 소유해야 되니까 이 사람 주장이 맞지만 그 행위가 심한 배신 행위로서 이게 그럼 처음부터 안 받던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되기 전에 다시 반환하던지 해야 되는데 세금 처분이 나오자 짓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심한 배신행위야. 막 이런 행위를 인정해주면은 나중에 야 걸리고 나서 반환하면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어차피 이거 증여해 신고하지 마. 안 걸리면 끝이야. 그죠? 한 10년 동안 안 걸리면 끝이고 걸리면 야 그때서 반환하면 세금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세청 입장에서는 그걸 신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표현해요. 그죠? 이런 행위들을 인정하면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신의칙에 적용하면서 증여세가 과세돼요. 이게 신의칙에 적용되면서 증여세가 과세된 우리나라 최초 사례여서 배운 거예요. 이런 게 납세자한테 신의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자, 적용 요건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를 했어야 된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어야 된다. 그죠? 이걸 갑자기 과세되니까 자기 게 아니다. 이런 게 지금 이상한 행동이야. 그래서 결국 심한 배신행위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세무과세관청의 보호가치가 있으면 신의칙을 적용하면서 과세해버리는 거야. 자, 그런 거 봤고요. 자, 근데 한계는 좀 체크해볼게요. 여기 자 신의칙은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거는 법대로 하라는 합법성이 훼손된다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이 극히 소수예요. 신의칙이 적용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극히 소수예요. 합법성을 훼손해야 돼. 법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훼손해야 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훨씬 커야 돼. 그래서 합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훨씬 크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과세관청이든 납세자든. 그죠? 그래서 원래 세무사람들은 세법학에서 이걸 세법학에서 깊이 있게 배운다면은 과세관청에 적용됐던 신의칙의 판례 몇 개들 또 납세자한테 신의칙이 적용됐던 판례 몇 개들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신의칙만 10시간 정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합격하기 곤란해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대표 막 한두 개 배우고 그러는데 요즘 또 스탠드로 간다면 판례가 8문제 중에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의 0.5개 나오는 이런 시험 트렌드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어요. 넘어가지가 보수적으로 한 개 정도 아예 안 버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문구들은 다 판례 문구들이야. 조문은 뭐 하나예요? 이거 하나야 그냥. 아까 허무하게도 조문은 이거 한 줄만 보면 돼. 우리 1차 시험은 세무사분들이 가끔 판례가 나오지만 회계사분들은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면 세무공무원도 그와 같다 요거 한 줄만 보도록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판례여서 회계사분들은 안 나와요. 뭐 시험 경향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좀 배우자 세법 배우는데 좀 배우자라고 해서 수험 목적 적합하게 그냥 적당하게 알려준 거지. 사실 이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은 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게 다른 어떤 법에 비교하면은 많은 사례가 또 없는 거야. 신의칙이 적용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 온 거 좀 쉽게요. 이제 쉬워. 그 다음에 근거가세 원칙. 자 실시근저 배우고 쉴 거예요. 자 당연히 세무조사나 납세자가 신고 안 해서 세무서에서 과세할 때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장부가 보관하고 있었을 때 그 장부에 따라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가 근거과세 원칙이야. 이 근거과세 원칙 조문이 없으면은 세무공무원의 뜻대로 과세할 수 있음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징수기관은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 쪽으로 지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돼요.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이야. 근거과세 원칙. 당연히 부당하게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조문 볼게요. 이제 국기법. 자 납세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장부에 따라 하셔야 돼요. 세무공무원의 추정으로 과세하는 걸 추계라고 하는데 추계 원칙이 아니라 근거과세 원칙이야. 근거과세 원칙이 개별세법에도 연결돼요. 추계는 극히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부를 아예 안 썼어. 아니면 장부를 썼는데 너무 갈아야 그때만 추계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근거 과세 원칙이에요. 그거를 실지조사 결정이라고도 표현해요. 근거에서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상팔년 또 전산이 발달 안 했을 때는 이렇게 과세했다 그랬죠. 냉면집 세무사 냉면 맛집이야. 막 옛날에 칡냉면 이런 거 유행했어. 냉면집 조사해. 이 사람이 현금 매출 그때는 카드가 없었던 시절이야. 자, 현금 매출 누락을 그냥 기계처럼 했단 말이야. 누구나가 다 했단 말이지, 그죠? 세무사 나가도 알 길이 쉽지가 않잖아. 키오스크 카드 이런 게 없잖아. 이 사람의 현금 받은 거 그냥 짱 박아놓고 어디 숨겨놓은 거 이런 것도 확인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오래된 방식, 90년 초반의 어떤 세무서장님의 사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 했냐? 냉면집이니까 계란을 넣잖아. 계란을 반 개 넣잖아, 그죠? 그럼 냉면판이 있을까? 그러니까 계란판이 있을까? 계란판이 30개인가? 모르겠네. 30개라면은 옆에 계란판 쌓여둔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개당 2구로 팔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며칠 매출을 추정하고, 예를 들어 그 계란판이 며칠 정도 쓴다라는 걸 추정하고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해서 1년 매출을 과세하는 게 정말 추계야. 그죠? 아니면 또 이런 사례 있을 때 PC방 세무서 들어가. PC방 매출 누락. 키오스크 없었던 시절에 자 현금 매출 다 누락했어.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스타크래프트 막 하던 그런 시절이야. 지금 그거 뭐 그런 건 없어. 롤 이런 세계관이 없었던 시절이야. 그냥 스타랑 디아블로 하던 PC방. 그죠? 자 그때도 바글바글 했단 말이야. 그 PC방이. 거기서도 막 라면도 먹고. 자 근데 세무서 나가서 이 사람 매출 어떻게 추정해? 세무공문이 하루 종일 스타크래프트를 해. 그러면서 손님만 스타크래프트 하는 척하고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이라고 하죠. 유즈맵. 아주 오래전에는 막 유즈맵이 저글링 키우기인가? 뭐 그런 거밖에 없었다고. 아주 오래전에, 그죠? 요즘 유즈맵은 완전 하나의 세계관이지만 예전에는 별로 없었다고요. 우리 남자분 잘 알죠, 그죠? 히드라 키우기 뭐 이런 거 있었다고. 마린 키우기, 벙커 막기 막 이런 거죠. 포토 겹치기 뭐 이런 거 그냥 넉넉히 하면서 뭐 하냐면은 손님 얼마나 드나드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매출을 추정해. 거기에 365를 쳐. 그게 1년 매출이래. 자, 추계죠. 그죠? 그리고 납세자도 설득이 힘들죠. 아니, 이게 장사가 잘 된 날이고 방학 때는 손이 많고 방학이 아닌 손님 없는데 이걸로 다 1년 추정 어떡하나요? 그러면 장부를 쓰셨어야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거가세 원칙이에요. 장부가 있으면 그걸로 따르는 거야. 알겠죠? 추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야. 정말 예외 규정.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계해도 추계 방법을 법에서 열거해놔. 너랑 규모가 같고 종업원 수도 같은 그 사업자의 매출을 쓰겠다. 동종업종의 매출을 쓰겠다.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일 거잖아. 그죠? 네 사업장 근처에 있는 PC방 중에서 규모도 비슷하고 컴퓨터 수도 비슷하고 거기 매출 쓰겠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자, 그때 결정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세금을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걸린 거야. 자, 걸렸어. 누락된 매출 누락 걸린 거야. 자, 그럼 장부를 이제 찢어 불로 태운 다음에 자, 가라가 드러났으니까 추계할게요.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을 과세하는 거야. 당연히 오답은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가 오답이야. 여전히 나머지 부분의 근거는 명확하다면 그 근거에 따라야 되고 누락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하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조문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요거 보고 싶게요. 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들을 두고 있는데 이 감면 정책이 제대로 쓰이는지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대로 감면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추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을 때 그 취지를 성취하거나 정책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사실 이 표현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하거든요. 감면세 자금 운영법위를 정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감면되고 얼마 세금 혜택 주고. 자, 우리 자동차도 인하시켜준대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25년도에 할인돼요. 사살 분들은 사시고요. 자, 운영법위를 벗어난 자금 자산에 상당한 감면이 있었다면은 정부 정책은 요 정도 감면해주면은 요 정도 정부 정책이 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 아니라는 거야. 세금 감면만 되고 경제 성장은 안 돼. 그 산업 육성은 안 돼. 그랬을 때는 세법이 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취소하고 사후 관리로 징수할 수 있대요. 이것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적인 게 우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여하면은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니까 증여세를 증여세를 원래 안 내게끔 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출연재산 불산입.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해서 예를 들어 입금 불산입 이런 것처럼 과세 불산입을 통해서 증여세를 안 내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가족들이 자식이 비영리법인 하나 만들어서 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증여세가 안 낸다는 거를 악용해가지고 그 비영리법인의 증여를 하는데 그거를 공익에 안 쓰고 사익으로 쓴다는 거야. 거기 카드들로 막 호텔 가고 여행 가고 차 사고 뭐 이러는 거야, 그죠? 그게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증여세 과세 안 됐던 거를 뒤늦게라도 추징해야겠죠. 이자 더 붙여서, 그죠? 그런 게 사후관리라는 거야, 사후관리. 그래서 사후관리의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시인근조는 크게 국세부가 원칙이다. 알겠죠? 국세부가 원칙. 자,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원칙 갈게요.